안녕하세요. All That Story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에드거 앨런 포의 검은 고양이입니다. 에드거 앨런 포는 19세기 미국의 작가로 공포소설과 단편소설, 시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인간의 어둠과 본성에 대한 탐구를 통해 미국 문학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의 작품은 종종 불안정한 인간 심리와 복잡한 이야기 구조를 특징으로 하며 공포와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방법에 대한 뛰어난 이해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 검은 고양이 역시 공포와 인간 심리의 어둠과 비극을 탐구합니다. 그럼 편한 마음으로 감상하세요. 검은 고양이, 에드거 앨런 포. 지금부터 내가 쓰려고 하는 몹시 황당무계하고 더구나 끔찍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믿어주기를 바랄 마음은 없다. 나 스스로도 그것을 부인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믿어주길 바란다는 것은 참으로 미치광이 짓에 지나지 않으리라. 그러나 나는 미친 것도 아니고 또 꿈을 꾸고 있는 것도 아니다. 나는 내일 죽을 몸이다. 그러므로 오늘 마음속의 무거운 짐을 홀가분하게 벗어버리고 싶을 따름이다. 지금 나의 당면 목적은 한 가정에서 일어나 극히 가상적인 일련의 사건을 솔직하고 간결하게 자질구레한 설명 같은 것은 다 빼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털어놓으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들은 나에게 공포를 주고 번민을 주고 나를 파멸로 인도하고 말았다. 그러나 나는 그 까닭을 설명하고 싶지는 않다. 그 사건은 나에게는 공포감을 주었을 뿐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공포감보다는 오히려 기이한 감을 줄 것이리라. 어쩌면 장차 지혜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이토록 두려움을 갖고 이야기하려는 환상적인 이 이상한 사건을 실로 평범한 인간관계의 연속에 불과한 하나의 일상사로 규정짓고 나의 환상을 깨뜨리게 될지는 모르겠다. 어릴 때부터 나는 남의 눈에 띌 정도로 온순하고 인정이 많았다. 나의 이러한 성질의 온순함은 다른 아이들의 비웃음을 받을 지경이었다. 특히 나는 동물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나를 귀여워한 부모는 여러 가지 애완동물을 나에게 사다 주었다. 이러한 동물들을 데리고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그것들에게 먹이를 주거나 쓰다듬어 주며 함께 노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은 없었다. 이러한 성벽은 내가 성장함에 따라 더욱더 심해져서 어른이 되어서도 애완동물은 나의 중요한 즐거움의 원천이 되었다. 충실하고 현명한 개를 길러본 사람이라면 애완동물들로 하여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동물의 애정은 어떤 사소한 계산도 있을 수 없는 자기 희생적인 것이다. 그것들은 인간의 변변치 못한 우정과 경박한 성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심금을 찌르는 비이기적인 그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나는 일찍 결혼하였다. 다행히 나의 아내의 성질도 나와 비슷하였다. 내가 동물을 좋아하는 것을 안 아내는 기회 있을 때마다 귀여운 애완동물들을 사들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갖가지 동물들을 사육하게 되었다. 여러 가지 새며, 금붕어, 개, 토끼, 작은 원숭이, 그리고 고양이까지 기르게 되었다. 특히 고양이는 몸집이 크고 아름다웠으며 전신이 새까맣고 놀랄 만큼 영리했다.
어떤 얘기 끝에 그 고양이가 영리하다는 말이 나오면 아내는 내심으로 적잖이 미신을 믿는 편이었으므로 의례껏 까만 고양이는 원래 마녀가 변장해 나온 것이래요 하고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을 들춰냈던 것이었다. 아내가 뭐 별다르게 그 점에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제 그 이야기가 선뜻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서 하는 말이다. 플루토, 이것이 고양이의 이름이었다. 가장 내 마음에 드는 장난친구였다. 매번 내가 먹이를 주었으며 집안 어디고 내가 가는 곳마다 졸졸 따라다녔다. 내가 외출할 때 거리로 따라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여간 애를 먹지 않았다. 이렇게 하여 나와 고양이와의 우정은 몇 년이나 계속되었으나 그동안 나의 기질이나 성격 전체가 음주벽, 고백하기에 부끄러운 일이지만 때문에 극도로 악화되고 말았다. 날이 갈수록 침울해지고 성질이 급해져 사소한 일에도 발끈하며 또 남의 기분 같은 것은 생각하지도 않게 되었다. 걸핏하면 아내에게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는 때리기까지 하게 되었다. 이러한 나의 난폭한 성질은 애완동물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다. 나는 여태 귀여워하던 동물들을 돌보아 주지 않았을 뿐더러 학대까지 했다. 그러나 플루토에게만은 아직도 다소 애정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토끼나 원숭이나 개들이 어쩌다 반가워하며 내 곁으로 오면 나는 사정없이 그것들을 괴롭혔다. 그러나 나의 음주벽에서 비롯한 난폭한 성질은 심해져서 아, 알코올 중독과 같은 무서운 병이 또 있을까? 마침내는 이제는 늙어빠져 자칫하면 토라지기까지 잘하는 플루토까지도 학대하게 되고 말았다. 어느 날 밤 내가 늘 잘 다니던 술집에서 잔뜩 술을 퍼마시고 곤드레 만드레가 되어서 집에 돌아오자 어쩐지 고양이가 나를 피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고양이를 붙잡았다. 나의 난폭한 행동에 놀란 플루토는 이빨로 핥히어 손에 가벼운 상처를 냈다. 그러자 순간 나는 악마와 같은 분노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그만 나는 자신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원래의 나의 온순한 영혼은 순식간에 나에게서 떠나버리고 지인에 의해서 불붙은 악마보다도 더 처참한 사심이 나의 전신을 쫙 타고 내리며 후들후들 떨리게 했다. 나는 조끼 주머니에서 나이프를 꺼내어 불쌍한 고양이의 목을 콱 움켜잡고 소름이 끼치게도 고양이의 한쪽 눈알을 안과로부터 도려냈다. 아, 이렇게도 그 저주스럽고 흉악한 행위를 기록하려니 나는 얼굴이 화끈거림을 피할 수 없었다. 따라서 나의 몸은 달아오르고 몸소리 치도록 떨린다. 아침에 잠이 깨고 이성이 되돌아왔을 때, 즉 어젯밤의 수면으로 하여 폭음의 여독이 풀어졌을 때 나는 어젯밤 내가 저질렀던 범죄에 대해 반은 공포를, 반은 회한을 느꼈다. 그러나 그 감정도 미약하고 애매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나의 영혼까지를 움직인 것은 아니었다. 그 후 나는 여전히 하루하루를 폭음으로 보냈고 곧 그 잔악했던 나의 행동에 대한 모든 기억을 술로 지워버리고 말았다. 이러는 동안 고양이는 점점 회복되어 갔다. 도련의 눈은 다시 쳐다보기 싫도록 끔찍스러운 꼴이었으나 이제는 별로 통증을 느끼지 않는 모양이었다. 고양이는 전과 다름없이 집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으나 내가 가까이만 가면 몹시 무서워하며 급히 도망치는 것이었다. 아직도 나에게 조금은 옛날의 온순한 성격이 남아 있었는지 이전에 그토록 나를 따르던 고양이가 그렇듯
나를 보면 불이 나게 도망치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역시 슬프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기분도 잠시뿐이었으며 다시 우라가 치밀었다. 마침내는 나를 최후의 파멸의 함정에 쓸어 넣으려는 것처럼 악귀 같은 짓궂은 감정이 북받쳐 올라왔다. 이러한 감정에 대해 아직까지 철학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인간의 심정의 원시적인 충동의 하나, 즉 인간성을 지배하는 근본적인 충동의 하나라고 확신한다. 해서 안 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오히려 어리석게도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바보스러운 짓을 몇백 번이라도 되풀이해 보지 않는 사람이 도대체 있을까? 그저 그것이 최선의 판단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올바른 판단을 배반하고 싶어지는 경향에 우리들은 늘 놓여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짓궂은 감정이 나를 사로잡아 마침내 최후의 파멸로 이끌어들이고 말았던 것이다. 아무 죄도 없는 고양이를 박해하도록 계속 충동질하고 결국은 고양이를 죽이기까지 한 것은 내 마음속에 번민을 주고 나의 온순했던 본성을 유린하면서도 악을 위해 악을 범하려는 이 불가해한 욕구 때문이었던 것이다. 어느 날 아침 나는 냉연하게 고양이 목을 끈으로 졸라 나뭇가지에 매달았다. 눈물을 흘리고 마음속에 심한 회한을 느끼면서 나는 고양이를 교살했던 것이다. 고양이가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고양이가 나에게 분노를 일으킬 아무런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죄악을 범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고양이를 교살했던 것이다. 나의 불멸의 영혼을 더없이 자비롭게 더없이 위대한 신의 자비심까지도 미치지 못할 시면으로 추방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면 정도로 큰 죄악임을 알고 있으면서 그렇듯 끔찍스러운 일을 저질렀던 것이다. 이 참혹한 행위를 저지른 날 밤, 나는 불이야 하는 소리에 잠을 깼다. 침대 커튼에 불이 붙어 있었고 온 집안에 온통 불길에 쌓여 있었다. 아내와 하녀, 그리고 나는 가까스로 몸만 빠져나왔다. 무엇 하나 남김없이 모두 타버리고 나의 모든 재산을 송두리째 불살라 버렸다. 그 후부터 나는 절망의 함정 속에 빠져 신음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이 재난과 나의 광포했던 행위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의 연관성을 찾아보려 할 만큼 마음이 약한 위인은 아니다. 그러나 사실의 연관관계를 자세히 기록하고 싶을 뿐이다. 따라서 어떤 사소한 하나의 매듭이라도 불완전하게 내버려 두고 싶지 않다. 화재가 일어난 다음 날 나는 불탄 곳에 가보았다. 벽은 한쪽만 덩그렇게 남아있고 모두 헐리어 있었다. 그 남아있는 곳은 집의 중앙, 그러니까 나의 침대 머리맡에 그다지 두껍지 않은 벽이었다. 이곳만은 석회가 잘 타지 않아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아마 최근에 새로 발랐기 때문인 것 같았다. 이 벽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한 부분을 자세하고도 열심히 바라보며 조사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이상한 걸 이라든지 참으로 신기한 걸 이라든지 그 밖에 그와 비슷한 말이 쉴 새 없이 오가고 있어 나는 호기심을 가지고 그곳으로 가보았다. 그곳에는 하얀 벽에 조각이나 한 것처럼 거대한 고양이의 상이 나타나 있었다. 그 인각이 놀라울 만큼 정교했다. 그리고 고양이의 목 둘레에는 올가미한 가닥이 감겨 있었다. 처음 이 유령, 나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그것을 보았을 때 나의 놀라움과 공포는 극심했다. 그러나 겨우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가라앉혔다. 건물에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한 정원수에 내가 고양이를 매달았던 일이 돌이켜 생각났다. 불이야! 하는 고함 소리를 듣고 몰려든 사람들이 나를 깨울 작정으로 어쩌면 그 고양이의 시체를 누가 끌어내려 열린 창으로 던져 넣었음에 틀림없을 것이리라. 그리고 다른 쪽 벽들이 무너지는 바람에 고양이는 최근에 새로 바른 석회벽을 틀어박혀 벽에 석회분과 화염과 고양이의 시체가 발산하는 암모니아 분이 혼합되어 이와 같은 조상이 남아있게 됐으리라. 이와 같이 내가 자세히 추리해 본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 나의 이성에 납득시키려고 양심을 납득시키지는 못했다. 역시 그것은 내 상상력에 대해서 심각한 인상을 남기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후 여러 달 동안 그 고양이의 환영은 나를 떠나지 않았으며 그동안 그 마음속에는 양심의 가책과도 같은, 그러나 양심의 가책은 조금도 느끼지 않았다. 막연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나는 고양이를 없앤 것을 후회하게 되었고 그 때문에 항상 다니는 주점에서도 또 거리에서도 그 고양이와 똑같은 종류의 닮은 고양이가 없을까 하고 주위를 연신 두리번거리며 살펴보기도 하였다. 어느 날 밤 허름한 하류 주점에서 얼큰이 취해 정신없이 앉아 있으려니 그 주점의 중요한 가구에 해당하는 진주나 럼주를 넣어둔 술통 위에 쭈그리고 있는 어떤 까만 물체가 눈에 들어왔다. 아까부터 줄곧 그 술통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좀 더 일찍 그것이 눈에 띄지 않은 것이 참으로 이상스러운 일이었다. 나는 가까이 가서 그 검은 물체를 손으로 만져보았다. 그것은 검은 고양이였다. 플루토와 아주 비슷한 크기로서 단지 한 가지만을 빼놓고는 꼭 그대로 닮은 것이었다. 플루토의 몸에는 한 군데도 흰털이 없었으나 거의 가슴 전체가 흰 백색의 반모로 덮여 있었다. 내가 손을 가져가 만져주니까 그 고양이는 곧 일어나 목에서 골골 소리를 내고 내 손에다 몸을 비볐다. 그리고 내가 아는 체 해준 것이 기쁜 모양이었다. 이 고양이야말로 내가 찾고 있던 것임에 틀림없었다. 나는 곧 주인에게 이 고양이를 사겠노라고 말했다. 그런데 주인은 자기네 고양이가 아니며 또 어디서 언제 온 것인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본 일조차 없다고 했다. 나는 내가 그 술집에서 일어서려 할 때까지 고양이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리고 일어서려니까 고양이도 따라 나설 눈치였다. 아니나 다를까 고양이는 나를 따라오고 있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나는 몇 번이나 몸을 굽혀 고양이를 어루만져 주기도 했다. 집에 돌아온 후 고양이는 이내 친해졌고 아내도 퍽 귀여워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나는 그 고양이의 실증을 느끼게 되었다. 이것은 나의 기대와는 전혀 반대되는 뜻밖의 일이었다. 웬일인지는 알 수 없으나 고양이가 나를 좋아한다는 것이 참을 수 없이 염증을 느끼게 하고 화가 치밀게 했던 것이다. 이렇게 되자 불쾌한 기분이 얼마 후에는 점점 격렬한 증오심으로 변해갔다. 나는 고양이를 될 수 있는 대로 피했다. 일종의 술취감과 이전의 장혹한 행위에 대한 회한이 나로 하여금 고양이에 대한 학대를 막아 주었으므로 그 후 여러 주일 동안 때리지도 않고 별로 괴롭히지도 않았다. 그러나 나는 서서히 이 고양이에 대해 이루 말할 수 없는 증오감을 느끼게 되고 마치 전염병 환자나 대하는 듯이 저주스러운 고양이로부터 피하게 되었다. 이 고양이가 한층 미워진 까닭은 이 고양이를 데리고 온 다음 날 아침에 보았더니 플루토와 똑같이 한쪽 눈이 없는 애꾸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내는
인정이 많았으므로 그러한 점 때문에 그 고양이를 측은히 생각하고 귀여워하였다. 아내의 이러한 성격이야말로 이전에 나의 특징이었던 동시에 나의 덧없는 단순함과 더없는 순수한 쾌락의 원천이었던 상냥한 기분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내가 고양이를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그와 반대로 고양이는 더욱더 나를 따르는 것처럼 보였다. 독자에게 이해시키기 곤란하리만큼 고양이는 집요하게 나를 쫓아다녔다. 어디에 내가 앉든지 하면 언제 왔는지 내 의자 아래 앉아서 쳐다보거나 무릎 위에서 뛰어올라와 몸을 비벼대기도 했다. 내가 일어나 걸어가려고 하면 다리 사이에 끼어들어 나는 자칫 넘어질 뻔하기도 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 길고 날카로운 발톱을 세워 옷을 타고 가슴을 타오르기도 했다. 이럴 때면 나는 당장에 때려 죽이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전에 플루토에게 범했던 죄가 생각난 때문이기도 했으나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 까닭은 이 고양이가 몹시 무서웠기 때문이었다. 이 공포감은 정확히 말해서 몸에 어떤 위해를 미치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를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은 알 수 없지만 모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솔직히 고백한다면 실상 이렇듯 중죄수의 감방에 갇혀 있으면서도 고백하기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고양이가 나에게 기름을 부은 그 공포감이라는 것은 가장 보잘것없는 망상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이 고양이와 전에 내가 죽은 플루토 사이에 유일한 다른 점인 가슴에 있는 흰 반점에 대해서 이 흰 점이 좀 이상하지요. 하고 아내는 여러 번 나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 반점은 본래는 아주 희미한 것이었다. 그러던 것이 점점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변해가서 나의 이성은 오랫동안 그것을 나의 공상 탓이라고 부정하려 했다. 마침내는 뚜렷하게 윤곽이 드러났다. 그것은 뭐라고 말할 수 없이 몸소리가 쳐지는 그런 형태였다. 그 때문에 나도 그 괴물을 미워하고 무서워하며 만약 그렇게 할 용기만 있다면 없애버리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반점의 형태를 지금에야 깨달았지만 그것은 등골이 오싹하는 교수대의 형상. 아, 그것은 바로 공포와 죄악, 고민과 죽음의 비애와 공포로 가득 찬 형국의 형상이었다. 나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보통 인간이 떨어질 수 있는 처참한 지경보다 더욱 처참한 지경에 떨어지고 말았다. 그 못된 한 마리의 동물이 그 동족을 내가 죽인 것도 사실을 속이면 그만인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에 맞추어 그대로 만들어진 인간인 나에게 이와 같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다니. 아, 이미 밤이고 낮이고 나에게는 안식의 기쁨이라는 축복은 없어지고 말았다. 낮에는 낮대로 고양이는 한순간도 내 곁을 떠나지 않았고 밤에는 또 밤대로 나는 표현할 수 없는 공포의 꿈 때문에 매 시간마다 벌떡벌떡 일어나야 했다. 그러면 얼굴에는 고양이의 뜨거운 입김이 훅훅 느껴졌으며 또 내 가슴 위에는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악마의 화신이 천근 무게로 짓누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고통에 짓눌리다 보니 나에게 남아있던 한 가닥의 선심마저도 사라지고 말았다. 다만 간악한 마음만이 더없이 암담하고 간약한 마음만이 나의 친구가 되었다. 갈수록 나의 분통은 점점 쌓여져서 세상의 모든 것과 모든 인류를 증오하게 되었다. 시시각각으로 돌발하는 억제하기 곤란한 분노의 폭발에 나는 맹목적으로 내 몸을
바치게 되었는데 그럴 때마다 아무 불평도 없이 그 고통을 꾹 참는 희생자는 불행하게도 언제나 내 아내였다. 우리는 가난했기 때문에 불에 타고 남은 옛집 지하실에서 살고 있었다. 하루는 내가 지하실로 들어갈 때 아내가 뒤따라왔다. 그리고 고양이가 따라오다가 하마터면 나를 층계에서 넘어뜨릴 뻔하였다. 나는 그만 화가 치밀러 올랐다. 나는 격분에 쌓여 이제까지 나를 연약하게 제지해왔던 어린아이와 같은 공포심도 잊어버리고 불현듯 도끼를 들어 고양이를 내리 찍으려 했다. 만약 내 마음먹은 대로 도끼가 떨어졌었다라면 고양이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아내가 나를 재빨리 제지하여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 간섭에 대해 순간적으로 악마와 같은 경노에 쌓여 그만 아내의 손을 뿌리치고 그 도끼를 번쩍 쳐들어 대신 아내의 정수리를 내려치고 말았던 것이다. 아내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푹 쓰러져 그대로 죽고 말았다. 이 끔찍한 살인을 범한 후 나는 곧 아내의 시체를 감출 방법을 깊이 궁리하였다. 낮이든 밤이든 어느 때고 이웃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시체를 집 밖으로 운반해 갈 수 없다는 것은 뻔한 일이었으므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보았다. 어떤 때는 시체를 잘게 토막내어 불에 태워버릴까 하는 생각도 하였다. 어떤 때는 지하실 마루 밑에다 구멍을 파고 파묻어 버릴까 하는 생각도 하였다. 또 마당의 우물 속에다 던져 넣어 버릴까? 아니면 상품처럼 잘 포장하여 상자에 집어넣어 인부를 시켜 내가게 할까 하는 궁리도 해보았지만 결국 그보다도 문득 굉장한 계획이 머리에 떠올랐다. 즉, 중세기의 승려들이 그들이 살해한 시체를 감쪽같이 벽에다 틀어박고 폐지를 다시 해버렸다고 여러 책에 전해져 있는 방법이 떠올랐던 것이다. 드디어 나는 시체를 지하실 벽에다 틀어박고 발라버릴 결심을 하였다.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는 이 지하실이 더할 나위 없이 안성맞춤이었다. 지하실의 벽은 아무렇게나 쌓아올린 채 엉성했고 최근에 새로 석회를 조잡하게 발랐기 때문에 지하실 안의 습기로 아직 굳어 있지도 않았다. 뿐만 아니라 한쪽 벽에는 불쑥 튀어나온 곳이 있었는데 본래는 벽난로와 연통이 있던 곳으로 지금은 메워버려 다른 벽들과 같아 보였다. 나는 이 벽이라면 틀림없이 벽돌짝을 뗀 다음 시체를 그 속에 틀어박고 누가 봐도 의심하지 않을 만큼 벽을 본래대로 감쪽같이 해놓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나의 계획은 빈틈이 없었다. 철정을 사용하여 그다지 힘들이지 않고 벽돌을 떼어내고 시체를 그 안에 넣어 안쪽에다 살짝 기대놓은 다음 벽돌을 본래대로 다시 쌓아 올렸다. 그 다음에는 콜타르와 모래, 털들을 사다가 신중히 석회 반죽을 만들어서 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도록 벽돌과 벽돌 사이를 정성껏 발랐다. 일을 마쳤을 때 나는 이제 모든 일이 잘 되었다고 만족했다. 벽은 새로 손질한 것 같아 보이지 않았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부스러기 하나 남김없이 낱낱이 주었다. 나는 득이만만하여 주변을 휘둘러 보자. 자, 이만하면 헛수고는 아니었지 하며 혼자 중얼거렸다. 그 다음 내가 할 일은 이와 같은 불행을 초래한 고양이를 찾아내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나는 그 고양이를 기어이 죽여버릴 결심을 했기 때문이다. 만약 그 순간에 고양이를 발견했더라면 고양이의 운명은 두말할 것도 없었겠지만 이 심술궂고 꽤 많고 능글맞은 고양이는 조금 전에 나의 격렬한 분노에 공포를 느꼈던 때문인지 어디로 슬며시 사라진 채
내 앞엔 얼씬도 하지 않았다. 그 징그러운 고양이가 없어져서 나는 오히려 찾던 일도 잊어버린 채 흔쾌함을 느꼈다. 이 흔쾌한 기분은 이루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독자들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황홀한 것이었다. 그날 밤 고양이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 때문에 나는 고양이를 데리고 온 이후의 이날 밤만은 적어도 살인죄라는 무거운 짐이 나의 영혼을 압박하고 있었음에 불구하고 깊이 푹 잘 수 있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으나 고양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 때문에 나는 다소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안도감을 가질 수 있었다. 그 괴물은 무서워 영원히 도망친 것이리라. 고양이는 더 이상 더 나타날 리 없을 것이리라. 나의 행복은 더할 나위 없었다. 그리고 내가 범한 그 가증스러운 죄의식도 거의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두세 번 신문을 받기는 했지만 나는 문제없이 대답을 해낼 수 있었다. 그리고 한 번 가택 수색까지 받았으나 수상한 것이 발견될 리 없었다. 나의 장래의 행복은 이미 따놓은 당상처럼 확실하게 느껴졌다. 살인이 있은 지 나흘째 되는 날, 실로 뜻밖에도 경찰들이 집으로 달려들어 또 한 번 엄중히 가택 수색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나는 시체를 감춘 곳이 발견될 리 없으리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당황하지 않았다. 경찰관들은 수색 중 나를 불러 함께 집안을 샅샅이 조사했다. 최후로 세 번째인지 네 번째인지 그들은 지하실로 내려갔지만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으며 내 심장은 마치 천진난만하게 잠들어 있는 사람의 심장처럼 태연자약하게 뛰고 있었다. 나는 두 팔을 가슴 위에 팔짱 끼고 지하실의 이곳저곳을 유유히 활보하였다. 경찰관들은 이제 완전히 모든 의심을 풀고 떠나려 했다. 나의 가슴 속의 기쁨은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세찼다. 나는 승리의 표적으로 다만 한마디라도 말해서 나의 무죄를 그들에게 한층 더 확신시키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여러분! 하고 급기야 나는 경찰들이 계단을 올라가고 있을 때 입을 열었다. 여러분의 의심이 풀려서 무엇보다 기쁩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의 건강을 빌며 아울러 여러분이 좀 더 예의를 지킬 줄 알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집은 말입니다. 아주 구조가 썩 잘 되어 있답니다. 무엇인지 술술 이야기하고 싶은 격렬한 욕망에 사로잡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정말 잘 지어진 집이라 할 수 있겠죠. 이 벽들은 말이죠. 자, 여러분, 이제 돌아가시렵니까? 이 벽들은 정말 견고하게 쌓여져 있답니다. 하고 여기서 일단 말을 멈추고는 괜히 으쓱한 마음에서 뻐기어 보고 싶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던 막대기로 아내의 시체가 들어있는 바로 그 벽을 힘껏 후려쳤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악마의 손톱으로부터 구해 주옵소서. 내가 때린 그 소리의 음향이 멈추기도 전에 그 소리에 따라 그 무덤 속에서 한마디의 대답이 들려왔다. 처음에는 믿어지지가 않았다. 마치 흐느껴 오는 어린애의 울음소리와 같이 소리에 이어 잠시 후 갑자기 길게 소리를 끌며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 같은 높고 아주 이상하고도 잔인한 비명으로 변했다. 그것은 지옥에 떨어진 순환자의 입에서 나오는 비명과 그들에게 형벌을 가하고 기뻐 날뛰는 악마들의 승리감에 충만해 있는 괴성이 합친 것처럼 흘러나왔다. 그 소리는 공포와 승리가 반반씩 섞인 슬피 울부짖는 비명이었다.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기록한다는 것은 독자들을 우롱하는 것이리라. 나는 실신한 듯
반대편 벽을 향해 비틀거렸다. 이 순간 경찰관들은 계단 위를 올라가다 말고 멈추어 공포에 떨며 소름 끼치는 무서움에 혼이 나간 듯 서 있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열둘의 완강한 팔이 달려들어 그 벽을 허물기 시작했다. 벽은 순식간에 허물어지고 벌써 대부분이 썩고 핏덩어리가 엉켜붙어 있는 시체가 경찰관들 눈앞에 우뚝 나타났다. 그리고 그 시체의 머리 위에는 새빨간 입을 크게 벌리고 불꽃 같은 애꾸눈을 번뜩이는 저 무서운 고양이가 앉아 있었다. 나를 경로시켜 살인을 저지르게 한 것도, 또 비명을 질러 사형대에 끌려가게 한 것도 이 모두가 이 고양이의 잔악한 계교였다. 나는 이 괴물을 시체와 함께 벽 속에 넣고 발라 버렸던 것이다.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는 주인공이 자신의 애완동물인 검은 고양이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시작되며, 그 이후에는 이 고양이에 대한 자신의 죄책감과 괴로움을 묘사합니다. 이 과정에 주인공은 점점 더 나쁜 행동에 빠져들고 결국 살인까지 저질러 버립니다. 주인공의 행동은 책임과 어둠, 복수심과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이 서로 어우러진 복합적인 캐릭터를 형성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공포스러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